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고요. 정신건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 의뢰를 받을 때,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무게가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신 위치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상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무게가 있고 또 과중한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양, 무게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해해보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용어 많이 들으시죠?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나 스트레스 받아.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스트레스라는 용어의 뜻이 뭘까요? 그냥 워낙 일상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뜻이 뭐였지? 이걸 생각할 겨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스트레스가 가지는 용어는 좁다, 팽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물리학 용어였고요. 어떤 물체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성질이 변화된다라고 해서 그런 물리학 용어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분비계 학자인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물체뿐만이 아니라 생물에게도 그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가 의학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지? 좀 한번 돌아보면 어떠세요? 지금 앞에 계신다면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분은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힘들긴 한데 별로 뭐 난 느끼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스트레스,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 몸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들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의식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아니면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걸어온다. 네. 지금 혹시 말을 걸고 있는 분도 계신가요?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도 되게 좋아하고 체력 하나만 믿고 일하면서 몇 날 며칠 야근을 하고 밤을 새도 좀 끄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다 그냥 다 닥치는 대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진짜 어느 날 몸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그만 좀 하지. 이렇게 말을 걸어오다가 보니 어느 날 제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몸이 말을 걸어온다라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죠. 우리 의식은 때때로는 억압하거나 내가 인지하지 않으려고 단절시켜버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반응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몸은요,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몸짓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면서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들이 몸으로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교감신경,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교감신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우리의 신경계가 감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로마의 의사인 갈레노스가 발견하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감신경, 감정과 관련된 이 신경들이 우리 몸의 반응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지금 여기 고양이 그림처럼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눈을 치켜뜨기도 하고 저는 눈이 잘 안 치켜 떠지는데 쳐서서 이런 표정들을 화가 나면 짓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던가요, 저희가? 화가 날 때는 이런 몸짓, 이런 표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런 화가 났을 때 표정이 나오고 몸짓이 나옵니다. 이런 건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또 우울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어떤 몸짓이 나오나요? 이렇게 처지고 저처럼 눈이 아래로 내려가고 입술도 이렇게 아래로 처지고 어깨도 처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몸짓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몸짓들은 내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인데요. 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아. 난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 몸짓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몸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게 의사소통과 관련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무서울 때, 공포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숨기도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기도 하죠. 그런 상황들로 내가 불안할 때 이렇게 숨으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나는 화난 표정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정을 가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나 우울하지 않아 라고 억지로 막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짓이 다 감정을 반영하는 게 맞아? 이렇게 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내 표정으로 겉으로는 그것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 신경계들은 끊임없이 그 감정들을 느끼고 이 안에서 작동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생존의 도구인데요. 우리가 그 감정의 언어를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억압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괜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은가요? 괜찮은 분도 계시고, 괜찮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지 않다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신경계들이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얘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만약에 길을 가다가 괴한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괴한을 만났다면 사람 살려! 하고 먼저 막 소리를 지르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랭랑을 치셔야죠. 있는 힘껏 막 달리셔야 됩니다. 막 달렸는데 그래도 잡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펀치를 날리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내 온 몸을 써가면서 싸우셔야 되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잡혀. 있는 힘껏 싸웠는데도 거기서 도망 나오지 못하고 꽉 제압당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얼어붙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동물들이 맹수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달아나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딱 죽은 척을 합니다. 그쵸? 그래야 내가 죽은 척을 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인간에게도 그런 기전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갈 수 없으면 멈춰버리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괴한을 만났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또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이런 스트레스는 마치 괴한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위험에 처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개입 유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끄덕이고 혹은 공감하고 또 내가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맺어나가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때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지휘권을 잡아서 내가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드를 변경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싸우거나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는 응급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압당하고 잡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그 상황과 내 자신을 차단시켜 버리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딱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도 덜 뛰게 만들죠. 그래서 너무 놀라면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심장 박동의 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호흡도 멎게 만들고 또 소화 기능도 멈추고 배출 유도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란 상황에서는 지린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사실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그 극대화되게 되면 방광이 그 확장이 되면서 소변을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거나 도망갈 때는 소변 마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광은 이완이 돼서 소변을 저장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응급 시스템으로 더 극대화되면 그때는 배출을 유도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개입 유도 시스템 혹은 싸움 투쟁 도피 반응 혹은 얼어붙기 반응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교감신경계는 싸우거나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작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육은 단단하게 긴장시키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근육이 긴장되고 이렇게 눈은 동그랗게 뜨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이 상태가 해소가 안 되고 지속되면 시력도 떨어지고 심장 질환 생기고 당뇨 생기고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자, 교감신경계가 운전으로 따졌을 때 엑셀이라면 막 엑셀 급속도로 올라가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작동시켜야 되는데 너무 급발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급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부교감 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셧다운 시켜버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장이 멎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소변을 지리거나
이렇게 다운돼 버리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긴장되는 상황, 두려운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감정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마음의 창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양한 대처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과각성된 상태와 감정이 저하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각성된 상태, 뚜껑이 열린 상태죠. 자, 뚜껑 열려본 적 한두 번 있으시죠? 한두 번이 뭐예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열린 상태, 과각성된 상태,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한 이런 상태에서는 감정만 존재하고 이성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렇게 막 뚜껑이 열려 있을 때 오늘 우리 대화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랬다가는 그날 사단이 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때에는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반응에도 굉장히 어떤 짜증을 많이 내게 되기도 하고 어떤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 감정 저하 상태인데요. 부교감 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된 이 감정 저하 상태에서는 이런 적도 아마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고 메마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동안 되게 좋아했던 것들인데 아무런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자, 이런 반응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걸 느끼게 되면 내가 힘드니까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네, 차단해 버리고 얼어붙게 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힘든 기분도 느끼지 않지만 즐거운 기분까지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흥미가 없고 무기력한 느낌, 얼어붙은 상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되게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괜찮은 척 하다 보면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각성된 상태, 그리고 감정 저하된 상태, 이 두 상태는 마치 서로 다른 측면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과각성된 상태로 올라가면 엑셀을 급발진을 하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혹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지 난 지금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즐거움을 못 느끼거나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닌지 이 상태 안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잘 살아가려면 이 가운데 잘 조절이 되어지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심에 머물러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각성된 상태가 오는 게 나쁜 것만도 아니죠. 각성이 돼야 문제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각성돼 있다가 다시 안정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와야 되고 또 때때로는 무기력한 상태로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안에 마음이
머무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자, 어떻게 하면 나는 감정의 동요 없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까요? 네, 스트레스 원이 되는 괴한을 무찌르면, 괴한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단순하게 괴한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상사 트라우마를 겪은 분이 계셨어요. 상사가 워낙 굉장히 막말도 많이 하고 뭐 집어 던지고, 요즘 같았으면 이제 신고감인데 집어 던지고 뭐 안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서가 이동이 되셨어요. 부서가 이동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상사와 관련, 그 상사가 보이지 않는데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어떤 공황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스트레스 원은 사라졌는데 왜 나에게 증상은 남아있을까요? 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내 몸에 남아서 자꾸 사이렌을 물려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과각성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감정 저하된 상태가 쭉 해소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렀다가 괜찮은 척 살다 보면 비슷한 자극들이 촉진이 되면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그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상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문제를 또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원이 사라졌는데 왜 반복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을 꺼내내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나 참 많이 힘들었었어. 라고 위로해주고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고 해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자꾸 발동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우리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 혹은 뭐 학교 다닐 때 뇌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뇌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뇌에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예. 이 시상은 뇌에서 요리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자극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시상이 정보 처리를 하죠. 그렇게 처리된 정보는 무의식의 뇌, 편도체로 가는 아랫길로 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윗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윗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길로 내려가는 무의식의 뇌 편도체로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접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뇌로 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그 중에서도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쪼그라들,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 원이 사라졌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자꾸 편도체,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가 사이렌을 물려댑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건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는데 이건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야. 이렇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전두엽으로 가는 길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감시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상황 판단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감시탑의 역할을 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방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편도체로 가는 아랫길, 너무 속도가 빨라서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아랫길의 활성화는 필요할 때만 울리도록 해주는 그런 조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 상황이 아닌데 내가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 아주 작은 자극,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극들로 인해서 나는 사이렌이 막 울려버리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울먹거리게 되고 숨이 안 나오고 갑자기 배가 막 쪼이는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태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두엽으로 가는 윗길을 더 크게 뚫고 또 불필요하게 사이렌을 울리는 화재 경보기의 센서를 좀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재 경보기와 감시탑, 편도체 기능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하향식 조절식, 하나는 상향식 조절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상향식은 전두엽으로 가는 길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이건 사회적 참여의 기능을 활성화할 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성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뭐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신나게 놀고 막 그러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좀 대범해지게 되는 편안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참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으로 향하는 길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배 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많이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든 뭐 어떤 방법이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온라인이라 잘 흡수가 안 되지만 지금 내가 지금 전두엽으로 가는 길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챙김 명상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감시탑 쫙 내려다보면서 저거 놀랄 일 아니야. 저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이건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괜찮아. 라고 나를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명상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상향실 조작 방법은 이 명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상향식 조절은 민감한 그 센서, 화재 경보기의 센서를 정말 필요할 때만 울리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조절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자율신경계 기능을 보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아시죠?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작동한다,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해서 자율신경계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혈관을 한번 수축시켜 보실래요? 안 되시죠? 예? 이렇게 자율신경계는 내 의식적으로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 중에서 내 의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호흡이죠. 예. 자, 숨쉬기 운동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숨쉬기만 잘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알아차리셨을지 모를 텐데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을 하고 온 분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호흡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숨을 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마치 숨을 하나도 쉬지 않는 것처럼 미동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내가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조절을 잘 하면 이거는 다른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하향식 조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호흡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여러분들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시나요? 그냥 좀 일 마치고 나서 짜증나고 힘들면 죽겠다. 이렇게 한숨을 쉬는 호흡들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출해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숨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 몸에 구석구석 막 쌓여있는 그런 스트레스의 그런 호르몬들, 영양들, 코티졸 이런 부분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자, 호흡을 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 같이 화면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절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복근 키우시죠, 복근.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복근의 아래쪽에 복횡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복횡근은 우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척추까지 허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그 자료에 보면 복행근의 사진이 있는데요. 마치 코르셋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코르셋, 이 복행근이 사실은 나를 복근보다 더 잘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복근 운동, 복행근 운동은 없죠. 그죠? 이 복근 운동은 내가 그 헬스를 한다고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호흡을 할 때 이 복행근이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자, 복식 호흡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빵빵하게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호흡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빵빵하게 이렇게 불리려고 하면 또 오히려 긴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코르셋이 내 뱃속에 이렇게 코르셋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복횡근인 건 이렇게 횡으로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얘가 부채처럼 이렇게 호흡할 때 들이마실 때 늘어났다가 내쉴 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복행근이 이렇게 늘어났네. 3초 멈췄다가 내쉬면서 줄어드네. 하고 3초 멈췄다가 이렇게 복행근을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의 횡격막을 자극하고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몸통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호흡만 정말 잘하셔도 굉장히 많은 회복들을 가지고 옵니다.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과 이런 거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나중에 해보세요라고 하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화면으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만지셔도 좋고요. 이렇게 만지는 게 좀 불편하면 가슴이나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 호흡하셔도 좋습니다. 자, 깊게 들이마시고 복근근 늘어나고 하나, 둘, 3초 멈췄다가 내쉽니다. 내쉴 때 복근근 줄어들고 어깨 아래로 툭 끝까지 내쉬고 더 내쉬고 하나, 둘, 셋 멈췄다가 다시 복근근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끝까지. 자,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실수록 훨씬 더 몸에 이완감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저랑 호흡하시면서 이거 하고 나니까 어지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다가 하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세요. 예, 하시고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한 3분 조금씩 늘려가고 충분히 하신 다음에 평소에도 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아이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때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뭐 눈을 뜨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호흡을 쭉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행근을 느끼면서 하시다가 그 다음은 호흡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머리끝까지 들어왔다가 어깨를 타고 배를 타고 허벅지를 타고 무릎을 타고 발바닥으로 쭉 내려간다라고 상상하시면서 그걸 저는 호흡 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자기 전에 3분에서 5분도 참 길더라고요. 이 호흡을 하고 호흡 샤워를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복행근, 그 다음에 호흡 쫙 전체 샤워, 그 다음은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코로 들이쉬면 더 좋고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입을 살짝만 하셨다가 그냥 혼자 있는 자리라면 아 이렇게 소리도 내쉬고요. 그러면 쭉 내려간 느낌 나옵니다. 내 호흡의 감각들, 내 몸이 호흡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내 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느끼면서 갑니다. 자,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뭐냐 하면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리에 리플레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 짜증나. 나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했지? 아, 그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런 거지? 아, 아까 너무 쪽팔렸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면서 엔진이 꺼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합니다. 아유, 안 되겠다. 핸드폰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유튜브 보다 보면 또 1시간, 2시간 갑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복이 되면 더 내 몸 상태는 불면으로 가게 되죠. 누워서 핸드폰을 보시잖아요. 과각성된 상태가 더 유지가 됩니다. 핸드폰을 꺼도 그 상태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조금 멀리 두시고요. 핸드폰 충전을 저는 침대맡에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불면이 있으신 분은. 왜냐면 옆에 있으면 바로 딱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멀리 충전기에 꽂아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호흡 샤워 매일매일 샤워를 하듯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호흡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주무시면 처음부터 뿅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 나를 살리는 운동, 호흡 운동.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안전지대 상상법이라는 거 하나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전지대 상상법은요, 제가 상담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걸 하시고 나서 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안전지대 상상법은 여러분들 지금 레몬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자, 레몬 딱 떠올리면 입에 막 침이 막 고입니다. 그렇죠? 먹은 게 아닌데 상상했는데 우린 입에 침이 고이는 반응이 나타나죠. 자, 이것처럼 안전지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공간을 상상하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도 내가 거기에 있는 줄 착각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균형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눈을 감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이렇게 감아 주시고요. 나는 눈을 감는 게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뜨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기대시고요. 혹시 누워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호흡이 나에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공간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곳은 바다일 수도 있고, 들판일 수도 있고, 내가 익숙한 나의 편안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주 어딘가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자, 이제 나는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곳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내가 원하는 온도로, 내가 원하는 빛으로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천천히 크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자, 그곳에서 쉬셨으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저한테 다시 돌아오셨나요? 자, 현장에 계시다면 어디 다녀오셨냐고 한번 묻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대면으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상담할 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은 집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 방으로, 내 방에 편안한 침대, 원래는 커튼이 어두운 색이었는데 좀 밝은 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바다에 착 모래에 햇빛이 막 비치는 곳에서 아주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바다를 착 내려다보면서 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자기만의 안전지대, 그런 공간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두시고요. 내가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갈 때 그곳에 잠깐 다녀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신경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굉장히
두려움이 막 느껴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때 이렇게 안전지대에 이렇게 다녀옵니다.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강의했더니 저 그거 잘 사용해요.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잔소리할 때 저 혼자 안전지대 갔다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스트레스였다면 그렇게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참고를 한 내용들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엑기스들이 다 있으니까 요걸로 그냥 들으셔도 되고 나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을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문구 그대로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내부의 경고 신호를 밀어내고 무시하려고 할수록 주도권을 잃고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수치심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자, 내가 내 안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내가 내 몸과 분리된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편안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능이 차단돼 버립니다. 사회적 관계를 특히 맺어나가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죠.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감각 변화의 반응성이 약해지면서 두려움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조절을 위해서는 대처 능력들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몸과 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뭐 이러신 질문이 아마 질문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몸의 느낌을 나 이 왜 이러지? 나 이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때 느꼈던 불안함 때문에 내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뛰고 있구나. 아, 지금 이 뛰고 있는 느낌들을 내가 받아주고 만나고 그리고 해소하고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이해하고 친밀하게 다뤄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밀해지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호흡을 하는 방법, 또 명상, 그리고 걷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10km씩 걷습니다. 예전에 운동 움직이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내 발바닥이 땅을 디디고 걷는 그 느낌들을 느끼면서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결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감을 느낄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러운,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연결감들을 느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절을 위한 움직임, 이거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조절을 위한 움직임은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먼저 두드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두드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이것도 내가 나를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두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폭하게 하셔가지고요. 자, 손바닥부터 이렇게 두들기면 훨씬 더 내 몸을 만나는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겨드랑이도 두들기, 아래쪽도 두들기, 조금 더 압력을 가해서요. 두들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한쪽 팔을 두들기고 툭 떨어뜨려 봅니다. 자, 오른팔과 왼팔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왼팔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아, 따끔따끔하구나. 아, 뭔가가 이렇게 뽀글뽀글한 느낌도 있고, 아, 너무 세게 했나? 판단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반대쪽. 또 있는 대로 막 두들기시고요. 가슴도 막 두들기시고. 특히 호흡이 잘 안 되고 멈춰있는 느낌이 드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하면서 두들깁니다. 내가 아이고 미쳐 이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해소하기 위한 동작들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두들겨주고 다리도 두들겨주고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허벅지, 골반, 종아리 이렇게 쫙 두들겨줍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도는 느낌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두드리고 나면 뭔가 호흡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느낌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막 두들기고 나면요. 아, 저절로 이렇게 호흡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요. 자, 호흡을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복행근, 자, 복행근을 느끼면서 척추를 쭉 세웁니다. 척추를 세우는데 이렇게 힘들여서 이렇게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척추뼈 위에 하나하나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세우시고 어깨는 아래로 툭. 내 머리는 위로 향하는 느낌. 어깨는 아래로 툭. 이렇게 세우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그 다음에 깍지를 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셔서 잠깐 멀리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자, 머리의 이 뒷부분은 우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 뒷골이야 이렇게 뒤로 만지는 이유도 내가 지금 뭔가 힘드니까 안정시켜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머리가 아플 때는 뒷골을 만집니다. 이런 거 배워보신 적이 없죠? 네. 오늘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나 왜 이렇게 만졌었지? 라고 하는 게 나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였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럴 때는 한번 두드리고 깊게 호흡하고 척추를 세운 다음에 깍지 끼고 그래서 이 동작은요 내가 굉장히 힘들게 막 일을 하고 나서 혹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나를 막 힘들게 한 상태가 되고 나서 내가 어딘가에서 좀 쉴 때 아, 이렇게 쉬지 마시고 아, 이렇게 두들기시고 쉬시고 이 동작으로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내가 이 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많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조절하시는데 이런 조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사회관계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들도 잘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내가 자율신경계를 잘 조절하게 되면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는 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과각성돼 있거나 감정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스트레스 원을 치울래야 치울 수 없기도 해요. 힘이 없거든요. 이런 조절 능력을 갖게 되면 필요할 때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조절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사회관계 체계를 맺어 나가면서 필요할 때 아, 나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아유 힘들었구나 라는 걸 들어줄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좀 돌봐 가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도 좀 받고 싶고, 이 동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 보고 피드백도 드리고 싶고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건 또 받아들여야 하죠. 다음 기회에 또 만난다면 그렇게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